제 이름은 박정기.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아들 준수를 홀로 키워온 지난 세월은 참 고단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고, 남들처럼 좋은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사 먹어 본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제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바로 아들 준수가 올곧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준수의 결혼식 날이었죠.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준수의 모습은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왕자님보다 늠름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도 참 예뻤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나는구나.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떳떳한 아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준수가 결혼하고 보름쯤 지났을까. 평소처럼 이 집 저 집을 쓸고 닦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저, 그리고 준수와 함께 힘들게 장만한 곳이었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아들 옷을 기워 입히고 남은 반찬을 버리지 않고 다시 끓여 먹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준수 아기 때 사진부터 사춘기 시절의 삐죽거리는 모습, 그리고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까지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었고요. 저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집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준수 부부였죠. 며느리 얼굴을 본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라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준수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고 눈치만 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묻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 팔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을 팔라니. 이 집은 준수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제가 삶의 전부를 바쳐 지켜온 곳인데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물어보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준수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요. 하지만 제 육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집을 팔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그 말에 준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제 말씀을 이해 못하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말다툼했습니다. 준수는 급기야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어머니가 고집 피우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준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창밖으로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들을 위한 희생일까요? 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고난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아들 준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귓가에는 어머니가 고집 피우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죠. 가슴이 먹먹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단호함과 차가움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날 이후 준수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처음 보름 정도는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준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분노는 불안으로, 이내 깊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며느리와 크게 싸운 건 아닐까? 온갖 걱정과 상상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이대로 혼자서 이 집에 남겨져 쓸쓸히 죽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늦은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우리 준수일까? 급한 마음에 뛰어가 문을 열어보니 준수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반가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평소처럼 웃지도 않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단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줄게.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자르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정했어요. 이 집 팔기로요.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죠. 뭐라고?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마음대로 팔아? 저는 너무 놀라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집 명의를 확인해 봤어요. 준수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준수 아버지와 함께 힘들게 장만한 이 집을 남편이 떠난 후 준수 앞으로 명의를 해둔 건 제 스스로였죠. 준수의 미래를 위해 이 집을 팔아도 준수에게는 손해가 없도록 해주고 싶다는 순진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이 어미를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와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제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난 여기가 좋다고 했잖니. 여기서 살고 싶어. 제 간절한 외침에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집을 팔아야 준수 씨 사업 자금도 마련되는데요.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저를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을 지켜온 이 집을 팔아 자신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이었죠. 준수야,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갈게. 힘없이 중얼거리자 그들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집은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추억들을 낡은 가방 한 개에 담으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짐을 다 싸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준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당분간 지내실 곳 구하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준수야, 너는 행복하니?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을 등지고 나오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라며 저는 그렇게 차가운 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집을 나선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제게는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죠.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은 오직 그 집 안이었는데 이제 그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죠. 어느새 해가 저물고 주홍빛 노을이 짙은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로등 불빛과 자동차 불빛들이 제게는 한없이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떨어져 나온 것 같았죠. 한참을 걷다 동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앉을 곳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고 얇은 옷 한 벌로는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없었죠.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집 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제게는 그 별빛조차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잠깐 눈을 붙였을까요? 등과 허리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고통에 잠이 깼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는데 몸은 이미 혹독한 밤을 보내고 난 후였죠. 이제야 비로소 현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노숙자가 되었구나. 그날부터 저의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수가 주고 간 봉투 덕분에 며칠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 화장실에서 대충 세수를 하고 남은 돈으로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사 먹었죠.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더운 물을 챙겨주셨습니다. 집은 없으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그분의 따뜻한 걱정에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라면을 사 먹을 수도 없었죠. 배고픔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문득 준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준수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준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탓했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준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부모의 사랑은 이런 건가 봅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그저 자신의 탓만 하게 되는 거 말이죠. 밤이 되면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다 보니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죠. 특히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때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자면 추위는 좀 피할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생활도 쉽지는 않았어요. 역무원들이 돌아다니며 저를 쫓아냈죠.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발요. 갈 곳이 없어요. 애원하는 제 모습이 처량해 보였나 봅니다. 역무원은 한숨을 쉬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공원 벤치보다는 나았지만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생활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찜질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내면 따뜻한 곳에서 씻고 잘 수 있다는 젊은이의 말에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죠. 그때부터 저는 가끔씩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추운 밤이 되면 찜질방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온기를 느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찜질방도 매일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차가운 밤과 따뜻한 찜질방을 오가며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수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혹독한 현실 속에서 저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방황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혹독한 노숙 생활이 석 달째로 접어들었을 무렵 제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더 쌀쌀해졌고 배고픔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낮에는 찜질방 갈 돈을 아끼기 위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추위를 피해 겨우 몸을 눕히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리 힘이 드나. 중얼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핑 도는 어지러움에 몸이 휘청거렸죠. 아, 드디어 끝인가. 이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건가.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누군가가 제 몸을 꽉 붙잡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낯선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눈을 떴고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저를 조심스럽게 근처 공원 벤치에 앉혀주셨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나 봐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 목소리는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저를 믿지 않는 듯 제 옆에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물병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분은 제 옆에서 한참을 더 지켜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할머니 혹시 노숙자이신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실례였습니다. 그분이 당황한 듯 사과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노숙자 맞아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죠. 그분을 보며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아 거리로 내몰린 사연부터 홀로 외로이 지새운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그분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강민우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민우 씨는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의었다며 저를 보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다면 제가 더 잘 해드렸을 텐데 이제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임시로 지낼 곳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오늘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민우 씨는 진심이었죠.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의 간절한 마음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민우 씨는 근처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2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우 씨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상우야, 너는 내게 구세주나 다름없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죠. 그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포근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걸까? 민우 씨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그제야 현실임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스스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정갈한 반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먹는 집밥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어머니, 당분간 여기 계시면서 좀 쉬세요. 건강도 회복하시고,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은혜는 꼭 갚을게. 하지만 민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토록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무렵,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지고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민우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혹시 나가라고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죠. 제가 근처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해 주시면 어떨까요? 민우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분식점이라니. 믿기지 않아 되물었죠. 민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간단한 일이에요.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시고 손님 응대만 해주시면 돼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이 든 할머니가 일한다고 손님들이 좋아할까? 하지만 민우 씨는 제 걱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있으면 충분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다음 날 민우 씨를 따라 분식점으로 갔습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가게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가게 안에 있던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미영이에요. 민우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 씨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분식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미영 씨는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민망했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일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아들 준수를 위해 만들던 요리 솜씨도 되살아났죠. 민우 씨는 제가 만든 김치전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전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봤죠. 손님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줌마, 이 떡볶이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할머니가 만드신 김밥은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새 분식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생겼죠. 할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할머니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 마음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일을 시작한 지 어언 반년,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하고 민우 씨 내외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했죠.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만나며 웃음꽃을 피우는 나날은 제게 잊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민우 씨의 따뜻한 배려와 미영 씨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그동안 잃었던 가족의 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고요. 더 이상 준수만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분식점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가한 시간이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죠. 그런데 그 남자는 주문을 하는 대신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준수 어머님 아니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 이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구시더라?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준수 친구 민수라고 합니다. 준수 어머님 맞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우리 준수 친구였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죠. 민수는 제게 조심스럽게 준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준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수가 운영하던 회사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빚도 많이 졌고. 그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민수는 말을 이어갔죠. 부부 사이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우리 준수. 민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수를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때 민우 씨가 가게로 들어왔고 제 사정을 듣고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용서할 시간이구나. 며칠 후, 저는 드디어 준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잠시 후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는 문자가 왔죠. 실망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준수야, 엄마야, 보고 싶어. 만나자. 그렇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준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수였어요. 하지만 기억 속의 준수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란 채 피곤해 지쳐 보였죠. 응,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쁨과 반가움, 그리고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죠. 준수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여기서 일한 지 좀 됐어. 엄마 음식 맛있다고 손님들이 많이 와. 그 말에 준수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잘해주나 보네.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있었지만 그가 말한 금액은 제가 가진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죠. 준수야, 그 정도는 엄마가 없어. 제 말에 준수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뭐예요? 엄마 여기서 일한다며 돈 벌었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아들, 진정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자식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때 민우 씨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준수가 민우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 일하게 한 사람이야. 민우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 가게 주인입니다. 무슨 일인지. 준수는 민우 씨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고생시키지 마세요. 엄마 돈 필요해요. 당신이 월급을 제대로 안 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민우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 정당한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수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엄마 통장 잔고를 보여줘 봐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과 은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준수야, 진정해. 민우 씨는 나를 정말 잘 대해줬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제발 돌아가. 그 말에 준수의 눈에서 분노가 치솟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까지 나를 내쫓는 거예요. 다들 날 버리는 거야. 준수가 가게 안에 있던 집기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이러지 마, 준수야. 저는 준수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우 씨가 준수를 제지하려 했고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수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죠. 아, 준수의 비명 소리에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119에 전화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얼마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준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눈물만 흘렸죠. 준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수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이미 멈춘 것만 같았죠. 민우 씨가 저를 부축하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기다렸습니다. 내가 준수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나.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때 민우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겁니다. 준수 씨도 무사하실 거예요. 그의 위로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뇌진탕 증세가 있지만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제야 저는 꽉 막혔던 숨이 터지며 밀려오는 안도감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께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우 씨와 함께 준수가 있는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났죠.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안쓰러운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수야, 괜찮니? 제 물음에 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늘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단다.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을 뿐이야. 제 말에 준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한 행동들을 후회하고 있어요. 준수의 진심이 담긴 눈물을 보며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꽉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그때 민우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준수는 그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저를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민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민우 씨는 제 손과 준수의 손을 겹쳐 잡게 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준수 씨. 이제부터 우리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준수 씨도 상처가 많으실 텐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치유해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니요. 민우 씨는 진심이었죠. 네,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분식점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준수 씨의 뛰어난 사업 수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우 씨의 제안에 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형님, 저도 꼭 성공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이제는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죠. 길 밖으로 내던져진 줄 알았던 제 삶에 다시금 환한 빛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준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민우 씨의 따뜻한 제안 덕분에 저희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다짐했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길 끝에서 발견한 따뜻한 불꽃 같았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절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원한 준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차가웠던 태도 대신 매사에 조심스럽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죠. 민우 씨에게는 형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준수는 분식점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했죠. 며칠을 지켜보니 제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예전의 총기 가득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민우 씨는 그런 준수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준수의 사업 수완과 기획 능력을 높이 산 것이었죠. 민우 씨는 준수에게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의 계획을 맡겼습니다. 어머니, 준수 씨가 이 방면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준수 씨의 능력이면 우리 분식점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겁니다. 민우 씨는 넉넉한 웃음과 함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밤낮으로 사업 계획을 짜는데 몰두했죠. 그는 잠재적 고객층을 분석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 역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준수와 민우 씨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저는 분식점의 중심인 맛을 지키는 데 전념했죠. 오랜 세월 쌓아온 저만의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맛의 변함이 없도록 품질 관리에 힘썼습니다. 이모님, 역시 어머니의 손맛이 최고죠. 이대로만 하면 대박 날 거예요. 민우 씨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우 씨는 사업을 총괄하고 준수는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저는 분식점의 맛을 책임졌죠. 세 사람의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첫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정이표 떡볶이는 물론이고 옛날 김밥과 정성 가득 김치전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어느새 우리 분식점은 길밖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버림받고 거리로 내던져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길 밖으로 나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민우 씨 내외를 만났고요. 그리고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금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국적인 분식 프랜차이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손맛이 들어간 분식점은 성공을 거두었고 한때 저를 버렸던 아들 준수도 이제는 제 곁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죠. 민우 씨와 함께 웃고 떠들며 저희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길 밖으로 내던져진 줄 알았던 제 삶에 이렇게 환한 별빛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음식을 만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죠.